네, 그래서 이제 그 지도 처음에 이제 9월에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서 받은 지도 내용은 이제 가설 연구 대상, 척도 분석 방법, 그다음에 사전 준비, 이제 계획서 승인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지도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교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신 게 상담 심리 관련 연구의 가설인가,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주제를 정할 때 했던 부분인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뭐 제가 관심 있었던 책임감과 도덕성이라든가 뭐 SNS와 이제 소통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주제로 적절한가 아닌가, 이거를 검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메일로 받았죠. 그리고 이론적 배경이 존재하는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제 성격 유형, 심리 유형, 뭐 이런 구성 개념이 있는가, 그리고 그게 이론적 배경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대상이 본인이 접근 조사가 가능한가. 저는 이걸 미리 논문 콘서트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논문 콘서트 같은 걸 듣고 알게 된 건데, 그렇죠. 자기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애초에 저는 그 정서나 대인 이런 문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일반인으로 그냥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척도가 있는가 같은 경우, 척도에 대해서는 그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설문지, 질문지가 되겠는데요. 그 질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비슷한 게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있는가 없는가가 일단 중요하고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분석 방법은 저는 매개 효과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매개 효과를 하기 위한 그 전제 그 조건, 그리고 선행 연구와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갖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단계별로 물어보시면서 이제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사전 준비, 뭐 연구 설계하고 통계 분석에 대한 개념 같은 경우는 통계 분석을 전체 뭐 매개 효과, 조절 효과, 무슨 상관 연구 이런 걸 다 알면 좋겠지만 다 알 필요는 없고, 본인이 하려는, 즉 매개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계획서가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지도 검토 결과 통과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몇 개를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설에 보면 상담 심리 관련 연구의 가설인가 이랬거든요. 논문 주제는 뭐 원래 어떤 주제든 논문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일단 하영 씨가 아까 논문 주제를 저한테 처음에 한 10개를 이메일을 통해서 던져왔어요. 교수님, 이것이 연구 주제로 선택이 가능한지 좀 봐주세요. 그 중에 8개는 떨어져 나갔거든요. 떨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논문 지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 과가 상담 심리학과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제 대부분 상담 심리학 또는 임상 심리학, 다시 말해서 그거를 싸잡아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 쪽의 분야거든요. 저희 분야가. 그런데 이제 연구 주제를 이런 거를 하겠다고 보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인지 치료 말고, 그러니까 인지 행동 치료에서 배우는 인지 치료는 우리 상담 심리과 주제에 맞아요. 그거 말고 인지심리학이라고 있어요. 인지심리학 주제는 저희 교수님들이 거의 커버하기 조금 힘들어요. 내지는 사회심리학 쪽 주제도 어떤 거는 우리 과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택하실 때 참고로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주제인가. 네. 우리 교수님들께서 대부분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주제인가. 그리고 또 우리 또 멋쟁이 최은영 교수님께서는 방법론이나 또 검사 제작 쪽, 그리고 조직 심리학 쪽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 분야도 커버해 주세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최은영 교수님과 파트너가 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굉장히 멋쟁이 주제를 쓰는 거예요. 뭐 보다 세련된 우리처럼 너무 식상한 상담의 심리치료 이런 거 말고 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웃을 일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요번에도 논문을 쓰겠다고 신청했던 어떤 학생이 저한테 요번에 논문 쓰겠다고 신청했던 학생이 저랑 논문을 쓰려고 했었는데 관심 있는 주제가 인지심리학 쪽 주제였어요. 과거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셨대요. 이미 학부를 한번 졸업하셨어요.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인지공학이 인지심리학하고 뭐 UI 있잖아요. 유저 인터페이스 요게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논문을 쓰겠다고 주제를 한 5개를 보내왔는데 이거는 저희 과에서 커버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했더니 그분 답이 뭐였냐면 제 관심 분야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논문하고는 안 맞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게 답이 왔어. 논문을 안 쓰시고 시험으로 졸업하세요. 저는 상담 심리치료 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정중하게. 상처받지 않으셨고요.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세울 때 아셔야 될 것은 이론적 배경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하영 씨 논문도 이제 가설이 이러 하잖아요. 제가 다시 반복하진 않을게요. 그 가설을 세울 때 가설은 연구자가 이게 관심이 있으니까 나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어. 이거 한번 아까 황성원 선생님께서 가설은 평서문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랬지? 난 이거 주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평서문으로 작성해서 이것이 검증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다고 가설이 딱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선행 연구나 이론적 배경을 찾아서 이것이 가설로 설정하기 위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선행 연구에, 그러니까 가설을 제가 다 지금 설명은 못해요. 가설을 세팅하기 위한 어떤 그게 절차가 있어요. 이미 기존의 선행 연구가 존재하는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변인과 변인 사이를 엮어줄 수 있는, 관련된 선행 연구가 존재하는가 이 부분들을 검증을 하셔서 선행 연구로부터 서포트를 해야만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 대상. 하영 씨가 아까 접근과 조사가 가능한가, 사례수를 적절히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가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옛날에 성도착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슨 무슨 조사를 연구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통계로 검증이 되려면 통계로 돌려서 검증 결과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그 사례수가 제가 전문가가 여기 계셔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최윤영 교수님이 더 정확하게 하셔서 이게 사례수, 그 N수가 어느 수치 이상이어야 통계 수치가 유효하게 나오거든요. 검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도착증 환자를 몇 명이나 모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한 18명? 그거 가지고 안 나와요. 예, 그거 가지고 안 나와요. 18명 그들이 성도착증 환자인 거 당신 병원에서 일하세요? 성도착증 환자라는 것을 성도착증 환자만 18명을 어떻게 뽑아요, 본인이? 맞잖아요. 18명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된 사람을 18명을 자기가 뽑겠다는데 의사도 아닌데 18명의 선도착증 환자를 구할 수 있느냐고요. 못 구해요, 교수님? 아니, 구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관련된 데서 일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못 구하네? 그래서 그건 안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접근과 조사가 가능한가 이런 얘기고요. 사례수 적절히 확보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수치 이상. 예. 어느 연구 방법론으로 통계를 돌릴 거냐에 따라 이게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방법론이 정해진 다음에 사례수도 정해지는 거가 되겠죠. 해당 척도가 있는가, 이것도 어떤 대학원생 제 논문 지도생이 어느 개념 너무 관심 있는 최근에 어떤 책을 봤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랬어요. 어느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그런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심리학 분야에서. 그래서 이거 혹시 해당 척도가 있는가요? 그랬더니 제가 만들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되거든요. 네, 만들고 나서 그것을 또 이제 검증하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부분은 바로 우리 최윤영 교수님의 담당이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준비로 연구 설계와 통계 분석에 대한 기본 개념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저기 최윤영 교수님 과목 중에 왜 연구 방법론, 그다음에 통계 쪽 분야에 무슨 과목 하나 있죠. 심리 통계. 예. 그 부분을 수업을 그러니까 전제 조건, 사전 조건으로 논문을 쓰시기 전에 그 두 과목을 반드시 들었기를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논문을 쓴다고 들어오시면 한 학기 안에 졸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한 학기 안에 완성되기가. 예. 그래서 꼭 강조드립니다. 예. 이제 계획서를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검색 범위는 이제 학회지뿐만 아니라 저희 학회지뿐만 아니라 다른 학회지, 그 다음에 또 주제 검색 때보다 이제 범위를 높여서 뭐 학위 논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학회지도 모두 검색을 해야지 중복되는 연구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저의 경우는요, 그냥 인터넷만 활용했습니다. 왜냐면 뭐 다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 논문을 신청한 학기에 오픈되는 졸업 프로젝트 강의 5개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에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졸업 프로젝트 5개 강의 필수로 들으시고요. 제가 뒷부분에 썼는데 이 5개 강의가 학교 측에 좀 요청사항이 있다 그러면 논문을 시작할 때 아예 한꺼번에 다 듣도록 그냥 강의가 일주일에 하나씩 5개 강의니까는 5주에 걸쳐서 강의가 열리게 되는데 처음에 1주차에 1강, 2주차에 2강이 오픈이 되는데 그런 거 말고 5개 강의를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냥 그 졸업 프로젝트를 수강 신청을 해서 듣는 학생들한테는 다 오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선행연구에서 검토 범위는 이제 초록을 보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통계값 보고 적절한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또 너무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를 지지할 만한 숫자가 나오는지를 본인이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윤영 교수님께 뭐 간단하게 요런 개념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뭐 상관이나 영향이 뭐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될까요? 라고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는 교수님께서 뭐 yes, no 정도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더 좋고요. 저는 이제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거였기 때문에 최윤영 교수님이 이제 온라인 강의로 들은 것 중에, 매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것 중에서 매개 쪽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벌써 논문을 쓴 지 한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변인간 상관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이 매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언뜻 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찾아서 그러면 상관이 어느 정도가 돼야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강의한 저희 학교 동영상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상관의 정도가 0.1에서 0.3 약간 상관이고요. 0.5 이상 넘어가면은 강한 상관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시면 나중에 막 논문도 다 쓰고 통계도 다 돌렸더니 어머 가설이 지지가 안 됐네 이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론적 배경을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이제 끼워 맞춰 오다 보니까 될 거야 라는 마음에 그냥 밀어붙인 경우, 억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논문이 별로 시원치 않은 논문인데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논문을 몇 가지 검색하다 보니까 어디 뭐 교육대학원인가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이었는데 엄청난 논문이 나왔더군요. 이거를 승인을 해서 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다는 게 놀라운 그런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런 걸 갖다 끌어다 붙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쪽. 또 하나는 적절하게 이 상관이나 아니면 선행 연구들이 통계값이 적절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곳에 지지가 되는 건가 아닌가. 이거는 본인의 주제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저절로 생기는 부분이고, 특별히
특별히 공부해야 되거나 뭐 그래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한테 이제 막 내 주장을 할 때 뒷받침될 근거가 좀 든든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으면은 아마 머리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랬는데 또 많은 연구에서는 또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잘 안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선행 연구를 이제 그 정서 조절 방략의 매개 효과가 성인 애착과 이제 성인 애착 문제가 대인 관계에 영향을 줄 때 정서 조절 방략이 매개 효과를 보인다는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을 토대로 토대로 해서 정서 조절, 그렇다면 정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정서 과정에 따라서 정서 과정에 있다는 논문도 있고 과정에 따라서 조절 이전의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이제 정서 과정의 일부 과정에 있다. 그다음에 그 정서 조절 이전에 정서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도출을 했습니다. 정서 과정에 대해서는 뭐 보시는 대로 못 읽습니다. 뭐 셀러베이 메이어 뭐 그다음에 이제 케네디 무어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원문을 읽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인용하고 참고했던 논문들에서 재인용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정서 인식의 하위 요인으로는 이제 정서 인식 명확성, 정서주의, 정서 개선에 대한 믿음 등이 있고요. 그리고 매개 변인으로 저는 정서 인식의 명확성을 선정을 하면서 가설은 아까 정서 조절 방략 대신 정서 인식의 명확성을 매개로 대인관계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연구 대상은 저는 그냥 어차피 뭐 특정 대상이라기보다 주제 자체가 연구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20세 이상 일반 성인 남녀 200명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측정 도구 같은 경우 이제 세 개의 개념인 성인 애착, 정서 인식의 명확성, 대인관계 능력 등의 측정 도구, 아까 말한 그 설문지, 질문지고요. 그 질문지들로 측정 도구를 삼았습니다. 측정 도구를 결정함에 있어 이제 어떤 것을 쓸 것인가 고민한 척도도 있었고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살펴본 바 성인 애착 적도가 저는 2가지 정도가 제가 읽었던 논문들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2개 중에서 저는 아래에 있는 ECRR을 불안하고 회피 애착을 구분하는 이 문항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정서인식의 명확성 같은 경우는 척도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있어서 그걸로 바로 선택을 했고요. 대인관계 능력이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척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인관계 8개 영역을 묻는 40문항과 그 다음에 이제 RCS 25문항 척도해서 40문항짜리하고 25문항짜리가 있는데 질문이 많으면 사람들이 잘 대답을 안 해줄 것 같아서 25문항으로 하자. 그리고 이것이 타당한가? 그냥 얼핏 봤는데 타당한 상황이 이전 논문에서도 그 대인관계 능력을 이걸로 사용을 하기도 했고 또 대인관계가 좋은 것은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걸로 봐도 되지 않느냐 해서 선행 논문들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선행 논문을 따라서 40개를 해도 되고 요거 25개짜리를 해도 되는데 25개짜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 넘어가는데요. 직접 방문했습니다. 외판원 취급을 당하다 보니까 거의 실패했는데 지금 해본 결과로 학교 행정실을 이용한 거는 제가 너무 덤빈 것 같아요. 이걸 저희 학부생들한테 다 해주시다 보면 업무를 못 보시거나 번거로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 읍사무소와 저희 읍이 소속된 시청 민원실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조사하기는 것 자체도 잘 안 해주시지만 민원실 쪽에는 대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좀 많았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적절하지 않겠다 싶었고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죠. 예.
실패를 했는데 이거는 실패라는 부분은 숫자를 놓고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적절한 기간에 12부가 아마 한 2주 동안 한 것 같아요. 2주 동안 들어온 것 같고, 방법은 구글 설문지를 이제 제가 게시판에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저희 심리학을 전공한 저희 학과 게시판에는 걸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과 게시판에다 걸었더니 저희 학과 게시판에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떡 옮겨 놓으셨는데요. 주위에 좀 뭐 항의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타학과 게시판도 되게 비협조적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저는 아파트 주민 카페나 이제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그 목가구를 갖다가 만드는 카페에 올렸는데 별로 호응도 없었습니다. 전혀 이제 제가 조사하고자 하는 쪽에 관심이 없는, 또는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뭐 이따위 질문이 있나 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개별 이메일 발송을 제가 이제 교양 과목을 같이 듣는 다른 과 학우님들, 저희 학교 이메일이 지금 생성되는 방식이죠. 같이 듣는 수강자 목록에 들어가면은 학번이 다 뜨길래 보냈는데 118명 중 보냈는데 구글 설문지에 12부만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 아파트 주민 목공인 카페에서 한 것이 거의 12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궁여지책으로 리서치 회사에서 이제 견적을 문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고자 하는 그 측정 도구를, 척도 질문지를 갖다가 이제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그냥 일반인 대상이어서 그런지 빠른 시기에 이제 조사가 돼서 저한테 수신이 되었습니다. 거기 잠시만. 예, 제가 이거 이제 하영 씨랑 들어오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여기에 보면 개별 이메일을 개별 이메일을 교과목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이하영 씨가 보냈다 그랬어요. 이거는 행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게 학생들이 불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영 씨한테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거 권장하는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를 앞에서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따라하면 안 되니까 얘기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예, 이거는 안 하셨으면 하고 권장드려요. 예, 그 다음에 리서치 회사, 요것도 우리 하영 씨랑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설문을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하영 씨랑, 그러니까 처음에 리서치 회사에서 대행을 해서 설문 조사를 할 겁니다라고 연구계획서에서 연구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리서치 회사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아는 거는 뭐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 업체명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무슨 몽키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리서치 회사에서 저희가 돈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해서 사용료를 내고 설문지를 우리가 연구자가 이렇게 설문지를 거기다 다 문항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일정한 내가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 설문지 링크를 알려주고 거기에 접속해서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설문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이 피험자 대상들을 모집은 제가 하는 거죠. 이들이 실시를 하든 안 하든, 접속해서 실시를 하든 안 하든은 그들 마음이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리서치 회사는 뭐냐면 돈을 주고 아예 설문조사를 자체를 당신네들이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더 비싸죠. 그 노고 자체를 그들이 해서 주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지금 한 번도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얼마만큼 믿을 만한 자료를 저들이 걷어서 갖고 오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본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과 좀 의논을 해보고 제가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들하고도 좀 이 방법이
학생들한테 권할 만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영 씨하고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내가 공개적으로 하겠다라고 합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OK 캐시백 포인트 모으듯이 그 포인트를 모으는 리서치 회사가 있어서 이쪽에서 평소에 제가 그 피험자로 임했을 때 그 조사 방식이 아주 이렇게 정석대로 타당하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께서 주의 주신 부분에 대해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냥 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 직접 방문 일단은 직접 방문 실패했지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노고가 많이 드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아동의 심리 치료를 위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가 교사이거나 친한 친구가 교사이거나 되게 쉽죠. 이거 방문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구글 설문지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럼 구글 설문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운데 쉽습니다. 그거는 그냥 아름아름해서 하시면 되는 정도로 쉽습니다. 그래서 구글 설문지도 제가 실패를 했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믿을 만한 게시판에. 네, 질문 하나 있으신가요? 그 두 개의 방법을 다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세 가지에서 얻은 모든 질문지를 통계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네. 연구 대상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조언에 따르면 연구 계획서 작성 시에 아까 그 대상이요. 성 도착증 환자 그런 거 미리 고려할 것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대로 심리학 전공자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실시하지 않으려고 의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는 제가 이제 조사를 만만하게 보고 한 일주일 잡았어요. 뭐 200부 정도 모으려고 3, 7에 20일, 하루에 30부씩 7일, 백수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아까 모든 일정이 다 그렇듯 자기 일정대로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좀 일정 미리 좀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 조사를 기다리거나 이제 혹시 부탁해서 기다리는 경우에는 요때 잠깐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하시면 시간 활용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측정 도구를 어디서 구하느냐. 굉장히 저도 이제 너무 당연해서 교수님들이 안 가르쳐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졸업 프로젝트 논문 강의 중에 있고요. 그게 제때에 안 열리는 바람에 제가 이 일정을 다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가 제때에 안 열리다 보니까 몰랐는데 그 측정 도구는 학술지 논문에는 없고요. 학위 논문을 검색을 하거나 또는 척도집으로 이렇게 책들이 발행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구하실 수가 있고 학위 논문은 당연히 저희 학교에서 그 백남학술 도서관을 온라인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구하실 수 있고 저는 그렇게 구했고요. 혹시 이제 뭐 척도집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RCS를 사용한 것은 이제 선행 연구를 따라서 그 논문에서 사용한 척도를 따라서 둘 다 사용이 되었었던데 이제 제가 그 선택을 한 거는 이제 25문항짜리. 그래서 이 굉장히 좀 흔할 것 같다라는 이런 그 설문지들은 종류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설문지를 사용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도 조금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 한 것들을 일단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계획서를 쓰고 계획서가 이제 한번 빠꾸맞고 해서 통과가 된 다음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거쳤고요. 그거를 이제 통계를 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 SPSS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것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배우시는 게 잠깐만 배우시면 돼요. 엑셀 혹시 사용 안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엑셀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약간 헤매실 수 있지만은 그 엑셀도 그렇고 뭐 이렇게 워드처럼 몇 번만 작동을 시켜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또 나중에 자기가 선택한 통계 방법은 순서대로만 정확하게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뭐 이렇게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려워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매개 효과는 발언하고 캐니 방법에 따라서 중대액의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제 논문 그 연구 조사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은 역시 졸업 프로젝트 동영상 강의 굉장히 유용한 강의인데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딩 하시고 역채점 하시고 통계하시는 거 너무 간단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딩 과정이 좀 이렇게 버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숫자를 단순하게 또드락거리는 거를 뭐 100개, 200개 해야 되니까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설문지, 뭐 이렇게 또 리서치 회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는 이 과정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요. 종이 설문지 거만 나중에 덧붙여서 이제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통계를 내본 결과 평균 연령 37.53세의 일반 성인 남녀 각각 123명, 152명이 대상이 됐고요. 6건인가 그 질문지가 뭐 도중에 이렇게 종이로 조사한 것 중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이제 이중 표시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빼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어떤 조언이나 의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앞부분이 길어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만 넘기면 그 다음에는 뭐 설문조사부터는 뭐 직접 뭐 이렇게 그 몸으로 수고를 하던 돈을 들이든 어쨌든 다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통계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결과를 보는 것도 저는 별로 쉬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는데 하는 마음은 절대로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 개념으로 평균이 뭐냐, 뭐 그다음에 분산이 뭐냐, 요 정도 개념은 그 수업 들으실 때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걸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 프로젝트에 열리는 5개 강의가 굉장히 유용하니까 빠짐없이 들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되, 5개 강의가 아까 말씀드린 일시에 좀 시청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논문을 시작하는 학기에 반드시 5개를 다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매개 효과는요, 그 예측 변인이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칠 때 반드시 그 매개를 거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매개 변인에 대한 어떤 그 뭐 치료라든가 무슨 뭐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 매개 변인을 개입을 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이론이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이제 명확성은 애착 문제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과정이어서 정서인식 명확성이 이제 매개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가설을 세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요대로 불안애착은 정서인식 명확성을 매개로 대인관계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고, 회피애착은 대인관계 능력을 감소시키는데 정서인식 명확성이 매개를 할 것이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 결과를 저는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된 거고, 과연 그랬는가 이제 라고 한번 보면은, 그러면 감소를 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는요, 지금 이 노란색 깜빡인 그 결과가 중단 회귀 분석을 실시했을 때 결과인데, 그 위에 있는 연두색 결과 값과 비교해서 유의미하지 않거나 또는 효과가 감소했을 때 매개의 효과가 있다라고, 요거랑 비교했을 때 감소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을 때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제가 통계 수업을 들을 때 강의를 해주셨던 선생님께서 조영일 교수님이신데, 조영일 교수님께서 14년도에 강의하신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자면은, 매개 효과는 뭐 읽는 게 다 복잡하니까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은
불안의 착과 회피의 착 각각이죠.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 그 결과가 C라고만 윗부분에 위에 있는 C죠. 예, 그 결과값을 정선식의 명확성을 통제를 했을 때 어떻게 통제하냐면은 제가 통제하는 건 아니고 조사한 내용을 SPSS에다 입력을 하고 넣어주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통제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통제를 했을 때 나온 밑에 있는 노란색 C-의 결과 값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C하고 C- 값을 비교를 해서 매개 효과가 있냐 없냐, 부분 매개하냐 완전 매개하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통계 수업하고 이제 최윤영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강조해 주신 내용이 산점도에서 상관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통계 과정에서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제 오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통계 결과를 낸 것들이 정당한 어떤 그 정당성, 근거를 확보를 하려면은 요 도중에 사소한 가정 같은 거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매개 효과 안 배우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본인이 하고 그 분석하고자 하는 그 연구 방법에서 주의사항은 체크를 해서 또는 교수님께 여쭤봐도 되죠.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여쭤보면 말씀해 주시겠죠. 간단하게 1번하고 2번하고 3번 체크하세요. 뭐 이렇게 해주시겠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상관 확인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상관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쫙 뭐 직선 모양에 가까울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상관이 그려져서 사용해도 되겠구나 결정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SPSS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해서 그림만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엑셀 예 교수님. 제가 그래도 무슨 도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상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매개 분석과는 또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상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하시게 되는 모든 분석들, 즉 회귀 분석이라든지 매개 분석, 조절 분석, 또 나중에 뭐 구조 방정식, 다집단 분석,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풋으로 사용이 되는 데이터 정보가 뭐냐면 상관이에요, 상관. 그래서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상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피어슨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사실은 상관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관값이 얼마나 더 관계가 있고 얼마나 덜 관계가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뭐 어느 정도 같이 공통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걸로 이제 다 분석들이 결정이 되는데 제가 뭐 아까 전에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 뭐지? 상관을 할 때 꼭 한번 그래프도 한번 그려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 말은 맞는 게요. 여러분이 많이 접하게 되는 SPSS 결과값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상관값은요,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는 상관값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값을,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상관값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다양히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보시는 것이 피어슨 상관값인데, 피어슨 상관값은, 뭐냐면은, 그 선형 상관이에요. linear relationship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A하고 B하고 변수가 있으면 둘의 관계가 선형 관계가 얼마나 선형 관계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을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하는 그 피어슨 상관계수의 상관값은 두 변수가 얼마나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값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상관은 과연 선형적인 관계만 상관일까요? 선형적인 관계라는 게 어떤 건지. 리니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만 상관은 아니겠죠. 꼭 때로는 관계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어느 지점까지 내려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 이것도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상관값에서 보여지는 그 값은 이러한 피어슨 상관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점도와 같은 그래프로 해서 두 개를 삼점도라고 하는 것은 스케로 플롯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A하고 B하고의 변수의 관계가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프를 딱 보고선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리니어한 관계성을. 혹은 뭐 전혀 이러한 관계성이 아니라 뭐 이렇게 돼서 이런 경우는 분명히 상관을 계산을 하면 거의 0에 가깝게 나올 거예요. 피어슨 상관계수값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혹은 때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아웃라이어가 여기 하나가 딱 잡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것을 딱 했을 때 피어슨 코릴레이션 뭐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딱 나오게 되는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여기 상관값이 뭐 0.2, 0.8 뭐 이렇게 나오는 요 값에만 통계의 어떤 숫자에만 너무 의존을 하시지 마시고 꼭 한번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보시면서 그 변수의 관계성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계라는 것은 다 숫자로 보여지지만 이 숫자가 되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이거를 보지 않으면 충분히 얼마든지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값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접하시고 혹은 그거를 적용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한 번씩은 판단을 하시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시면은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정확한 그리고 신뢰가 있는 연구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제 넣은 장면이고요. 이미지고요. 맨 위에 이제 밝은 색으로 저는 이제 매개 효과를 얘를 어떻게 했냐. 이제 지금 이거 하기 전 단계가 SPSS를 띄웁니다. 그리고 불러오게 해서 자료를 불러옵니다. 자료를 불러와서 정리한 과정은 졸업 프로젝트 논문에다 보시는데, 졸업 프로젝트 논문에 이 매개 효과가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제 졸업 프로젝트 강의까지 있고 그 다음부터를 어떻게 했는지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분석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을 할 거니까 회귀 분석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형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창에다가 보면 다 친절하게 종속 변수에는 제가 넣고 싶은 그 종속 변수를 넣고 그다음에 독립 변수 밑에에다가 본인이 이제 정한 독립 변수를 갖다가 여기 글자인 정서 명확 옆에 있는 그 화살표를 맨 이제 왼쪽에 리스트에다가 커서를 찍고 클릭을 하고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은 클릭한 화살표 옆칸으로 그 항목이 입력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클릭해서 넣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확인해서 클릭하시면은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표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도 이 표 내용이 다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실 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키 논문이라든가 방법론 논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놓고 그다음에 표가 나왔으면 이제 표를 보고서는 해당되는 값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봐서 이제 가설이 지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다회귀 분석을 1단계 그 매개 효과는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매개 효과는 이 회귀 분석을 3번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지금 한 번 했고 이게 끝이고 그리고 똑같은 과정으로 이후 2단계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 3단계는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독립변수라고 되어 있는 쪽에 불안해착하고 정서 명확성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아까는 한 개만 그 변수를 넣었는데 지금 변수를 2개를 넣게 되면은 중다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결과값을 보고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선행 논문이나 뭐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서 값을 비교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본인이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표가 어떻게 매개 효과 설명 안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단계 1에서 보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그 효과값들 있죠. 맨 위쪽에 있는 효과값들이 유의성이 지금 보면 효과값에 이렇게 그 에스터리스크 별이 이렇게 3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별 3개의 의미는 유의성이 조금 높은 정도에 해당이 돼요. 별 2개는 높지만은 3개보다는 높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계 시간이나 뭐 이런 때 배우실 거고요. 일단은 이제 영향을 준다. 저 정도로 영향을 준다라고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0.525만큼 영향이 있다. 그다음에 2단계는 이만큼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3단계는 영향을 이제 봤더니 아까 이제 매개 효과는 그 결과값 C하고 C-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비교를 하기도 전에 별 표시가 없어요. 유의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매개 변인이라는 거를 확인을 한 그런 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피해착 같은 경우는 사실 부분 매개를 했는데 유의하기는 해요. 밑에 보면은 0.519 마이너스 0.519로 이제 이렇게 상관이 이제 역으로 있다는 얘기인데 0.519 그리고 이렇게 떠 있는데 요것이 위에 있는 값보다 효과가 줄었기 때문에 부분 매개 변인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나중에서야 혼자서 이거 콘서트도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줄었으니까는 부분 매개라고 했는데, 그럼 저게 얼만큼 줄어야지 맞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줄었어요. 근데 그거를 과연 매개할 수 있다고 보느냐. 뭐 그런 질문들이 나중에서야 생기더라고요. 그랬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높다는 게 지나갔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개 효과를 부분 매개,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를 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개 효과가 유의성이 있는 결과인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부분 매개가 도대체 값이 그러면 얼마나 줄어야지 타당한 것이냐 모른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타당한 부분 매개 하는구나 라고 넘어간 게 이거 지금 그 매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또 검증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최윤용 교수님께서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강의를 보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인터넷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 때 통계를 저희 쪽에 가르쳐 주신 이제 조영일 교수님 강의 자료에서 보니까 이런 방법대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알고 싶지 않고 이제 동그라미 3번째에 간접 효과는 이제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제 효과가 이제 유의하냐 아니냐를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건 간접 효과는 그 공식에 있는 간접 A 곱하기 B 값이 정상분포를 따를 것이라고 가정을 한대요. 근데 실제로 회기를 저희는 지금 중다 회기를 해서 회기를 하고 있는데, 회기 개수를 A하고 B 곱했을 때 그 곱은 정적 편포를 이룬다고 합니다. 뭔가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간접 효과를 갖다가 체크할 때 정상분포를 갖다 따를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정적 편포라 하니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벨 검증을 이제 실시했을 경우에는 검증력이 떨어지는데, 사례수가 이걸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분석 방법은 또 2가지가 있다고 해요. 한 가지 역시 알고 싶지 않습니다. 소벨 테스트를 했는데 사례수가 큰 경우에는 충분한 검증력을 보인다고 안심시켜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사례수가 지금 한 275개인가 그렇거든요. n이 200보다 크니까 모르겠다 넘어가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이 손으로 쓰든 타이핑을 치든 논문 작성하는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쓰게 되고요. 저는 연구의 필요성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냐면, 사실은 아까 주제를 정한 과정은 그랬지만, 그래도 논문을 쓸 때는 필요성을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필요성을 이제 끌어와야 되죠.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적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상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라고만 썼지만은, 제가 이제 보완을 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마침 논문 콘서트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는 근거들이 있죠. 저희 수업 시간에 그 대인관계 심리학의 교재로 사용하는 인간관계 심리학에 보면은, 현대사회는 조직화되고 거대화되고 가고 있는 상황에 개인의 역할이 점점 왜소해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의 존재 가치가 이제 미약해지면서 대인관계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는 경쟁사회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과 정성을 기울일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 뭐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렵긴 진짜 어렵구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기사로는, 요즘에 다 인터넷 신문으로 보잖아요. 요러요러한 내용들이 발표가 됩니다. 자살 유형별 특징 위험 요인 등을 제시를 했을 때, 지금 2014년도 4월 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쓴 기사에 의하면은 보건복지부는 그 자살 원인이 1위가 사실은 기질적인 문제, 정신증적인 문제였는데, 기질적인 거 하나 빼고 나머지 2위, 3위는 다 좀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그 문제였어요. 근데 2위가 뭐였냐면 2위가 대인관계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 1월 달에는 또 직장인이 불행한 이유가 직고리 연봉보다는 인간관계. 아마 인간관계 어려우면 당장 저도 되게 많이 겪고 있는 문제고, 여러분들도 이 책이나 기사가 아니더라도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래도 근거는 되셔야 된다고 이제 하셔서, 예. 그리고 기사들을 이제 보니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서 인턴 수련을 받으면서 오시면 많은 분들이 저처럼 그냥 뭐 정서, 대인관계 뭐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이제 애착 관련 문제를 지닌 내담자들은 애착 이론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요. 예, 그런 애착 이론을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애착의 이제 불안과 회피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정서 관련 개입이 조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지금 보이시는 2개 논문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조절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서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그런, 논문이나 이제 선행 연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서 과정에 따라서 조절 이전의 인식. 그럼 인식을 해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없네요. 정서 인식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서 변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정서 조절이나 뭐 정서 인식의 명확성이나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이런 정서 변인들을 가지고 군집 비교를 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군집 비교를 하면서 보면은 뭐 정서 인식의 명확성이 높은 집단이 대인관계 문제를 덜 겪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이 있는데, 각 군집에 연구들에서 군집이 ABC가 있으면, ABC나 1, 2, 3 군집이 있으면은 대인관계 능력이 낮을 때, 가장 1군집은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 군집, 2군집은 뭐가 문제가 있는 군집, 3군집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군집으로 해놓고서는 연구 결과를 이제 놓고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연구 결과에서 이 어떤 집단이 굉장히 대인관계 능력이 낮아요. 낮은데 그 낮은 데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것은 정서 조절?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결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정서 표현 양가성 뭐 애매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정서 인식의 명확성이 그 군집, 적응을 잘 못하는 군집을 갖다 구분하는데 가장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서 그 논문을 토대로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이제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서 그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이제 를 매개할 것, 애착이 애착 문제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분명히 매개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한번 밝혀보고자 한다라고 이제 목적을 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가설은 아까 이제 보신 대로 2가지 불안, 회피 각각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정서인식의 명확성인 매개변인,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걸로 가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론적 배경, 성인의 책 같은 경우 이제 그 연구를 이제 지금 작성을 하는 중이죠. 이제 작성을 하면서 그 이론적 배경, 필요성을 썼으면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게 되는데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제 비슷하게 전개되고 이거는 제 논문의 실예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인 애착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은 이런 게 있고 연구된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정서인식의 명확성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을 정서인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론적 배경 근거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이론과 어떤 그 연구할 만한 그 연관지어서 연구할 만한 근거가 된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 작성을 할 때 이제 주의점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무성의하게 썼더니 본인이 이해하고 소화한 내용을 본인의 글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생각한 거를 적절한 그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용을 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논문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잔머리를 굴려보고자 이제 혼자서 또 막 찾아본 게 직접 인용하고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구분하시면 표절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좀 표절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한나절 걸리겠죠. 영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원문어는 못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래서 영어 논문을 근거로 해서 선행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을 쓸 때는 할 수 없이 재인용을 했고요. 그러지 않고 국내 학자가 연구한 것을 제가 본 선행 논문이 인용을 했을 때는 이 먼저 거 논문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 게 저도 이제 1년 가까이 다 돼가다 보니까 도중에 참고 그 문헌으로 넣었다가 뺀 게 하나 있는데 보니까는 의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그 선행연구 연구자님이 먼저 연구해서 인용하실 때 좀 그 방향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와야 되는데 다르게 오게 된 거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원 논문을 재인용한 걸 쓸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국문일 경우에는 좀 읽어보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심히 쓰다가 막판에도 계속 이제 작성을 해야 되니까 검색은 계속 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떤 사태가 생기냐면은 저는 거의 똑같은 제목의 논문이 막판에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석사학위 논문이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저는 하고 있고 아마 저는 2학기 때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마 1학기 때 진행을 하신 모양이에요. 이게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마 제가 검색할 때는 초기에 뭐 9월달, 10월달, 뭐 11월달 없었던 것 같은데 12월달에 보니까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는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불안하고 회피 애착을 분리를 해서 이 애착 문제를 관련해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대인관계 뭐 매개하니까 요 정서인식의 명확성에 개입해서 뭐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인 반면에 이분이 하신 거는 뭐였냐면 안정 애착하고 불안전 애착하고 구분해서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매개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혼자서 생각하기를 당연히 불안적 애착이 대인관계가 낮을 것이 아닌가 이거는 왜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것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적 배경을 이제 다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이제 그 연구 결과 작성을 하시는데요. 연구 작성 결과랑 뒤에 사실 남은 시간은 한 1, 20분 정도가 될 텐데 녹화상의 문제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딱 5분 이내로 다시 자리 돌아오시거나 하시는 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